자, 조승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한 OTT 서비스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SF 드라마 삼체 이야기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1회를 보다가 이게 건성건성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정주행하기 위해서 아껴두고 있었는데 요즘 엄청 화제더라고요. 대표님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틀 만에 몰아보게 해가지고 이틀 만에 보셨어요? 8편 시즌 1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 안 되고 쫙 몰아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원래 소설이 원작이라고 들었어요. 특히 중국의 SF 소설인데 이 역시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삼체는 중국의 그 SF 소설가 루처신, 네. 한자로 하면 유자흔인데요. 네. 2007년에 발간했고요. 2014년에 미국에서 이제 번역되어서 소개됐는데 그 SF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휴고상 맞아요. 장편 소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 중국계 미국인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켄 리우, 이분이 휴고상, 네뷸러상, 뭐 월드 판타지상, SF계 거장인데 네. 이제 이분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에 소개해서 미국에 소개된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도 SF 소설, SF 작가가 있나 보다 했는데 이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걸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살짝 셈이 나기도 합니다. 작가 류츠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63년생이고요. 베이징에서 태어났고 화베이대 수리공정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발전소에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어제는 근무하고 밤에 소설을 썼대요. 와, 예. 주경야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스 클라크라는 유명한 SF 작가가 있는데 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걸 읽고 SF에 빠져들어가지고 습작을 계속했다가 99년에 고래의 노래로 데뷔했다가 같은 해에 그녀의 눈과 함께라는 작품으로 그 SF 은하상 99년에 첫 상을 받고 2006년까지 8년 연속 은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데뷔 이후부터 꾸준하게 큰 상을 이제 석권했고 네. 그 이분이 이제 SF 소설의 어떤 지론이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과학 소설이란 네. 정신 나간 상상을 뉴스 보도처럼 진실되게 쓰는 것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체도 역시 은하상 특별상을 이제 수상했고요. 네. 중국에서 3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자, 은하상이라 찾아보니까 1986년에 제정이 됐군요. 유서 깊은 과학 문학상이 존재할 정도니까 이 중국의 SF 저변이 생각보다 넓은가 봅니다. 이런 토양 속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도 탄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드라마 삼체 어떤 작품인가요? 예. 이제 이 삼체 3부작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삼체 문제, 쓰리바디 프로블럼, 이제 영어로는 그러는데요. 삼체가 석삼자에다가 몸체자입니다. 물체할 때 체자입니다. 네. 그 세계의 물체 문제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소개하겠지만은 네. 물리학의 아주 오래된 난제 중에 하나고 아직 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삼체 문제라는 제목의 1부작이 있고 시즌 2는 네. 어둠의 수, 어둠의 수. 시즌 3는 죽음의 신의 영생, 뭐 사신의 영생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2부, 3부는 아직 미공개고요. 소설책은 물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참고로 소설책 원작하고 또 원작을 충실하게 드라마화한 작품이 중국에서 이미 방영이 됐는데 네. 이번에 그 OTT에서 각색한 것은 네. 무대가 그 원작은 이제 작가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이 무대인데 네. 여기는 무대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중국 사람과 동양 사람, 그다음 서양 사람이 어우러져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원작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시즌 1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편으로 구성됐는데, 예, 다 봤고요. 그 핵심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스포도 있으니까 뭐 좀 천재 윤곽만 잡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과 또 다른 태양 사이의 거리. 네. 그 평균은 이 우주에는 한 1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 우리 은하 안에. 그러나 가장 가까운 쪽이 지금 4광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게 켄타우루스라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3개의 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프록시마 A라고 프록시마 별이 있고 알파 켄타우루스 B, 켄타우루스 A 이래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배경에 똑같이 설정한 건 아닌데 하여간 그 켄타우루스 자리에 그 3개의 별, 그게 삼체죠. 네. 그 안에 하나의 행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지구를 향해 옵니다. 근데 그 함대가 빛의 1% 속도, 그 4광년 떨어졌으니까 100분의 1 속도면은 지구까지 오는데 400년 걸린다는 거죠. 네. 자기네들이 이제 지구를 정벌하고 지구에서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걸리잖아요. 네. 가만히 지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과학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지구가.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20억 년 먼저 문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20억 년 늦게 생겼지만 앞으로 400년 자기들이 오르는 400년 정도면은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뭔가를 보내가지고 지구의 과학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과학을 엉망으로 만들고 물리학자를 암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좀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엄청난 수준의 과학 기술을 보고 네. 지구 사람들은 좌절하죠. 우리는 끝났다.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이제 놓지 않는다는 암시로 대항하겠다,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그런 암시로 시즌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원작이 중국 작품인 만큼 소설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인들이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드라마는 배경이 영국 런던으로 옮겨졌어요. 원작에 없는 캐릭터들도 새롭게 등장한다고 하는데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해주시죠. 예,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인물이 예원재입니다. 이 여자인데 천체 물리학자. 네. 삼체인의 지구 침공 유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청, 여기는 원작에는 안 나온 그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역할을 여자로 바뀌었는데 옥스퍼드 5인방이 지금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옥스퍼드의 물리학과에 다니던 5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졸업해서 각각 이제 한 사람은 사업가로 성공하고 나머지 4사람은 뭐 물리학 교수라든가 뭐 나노 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진청, 그다음에 옥이라는 오그스타 살라자르가 이제 여자인데 아주 나노 기술자입니다. 이 공학자고. 그다음 사울 두랜드, 뭐 잭 루니, 윌리엄 다우닝 이런 5사람이 이제 핵심 주인공이고, 네. 그다음에 이들 5인방에 대학 교수를 했던 베라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원재의 딸입니다. 여기도 자기 엄마의 그 비밀을 알고 자살합니다. 삼체인의 음모에 이제 넘어가서 희생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PDC 요원, 이제 행성방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요원이 이제 이렇게 수사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 했잖아요. 거기에 그 중국인 출신의 수사 요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 에번스, 그 다음에 여연재의 남자친구였죠. 젊은 시절에. 그 다음에 티티아나 하스라고 여성인데 삼체 추주 조직의 일원으로 암살도 하고 하는 아주 무서운 여자 한 명 있고, 그다음에 NPC라고 어떤 인물로 구성할 수 없는 캐릭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지혜할 때 지자에다가 자는 놈자자 써서 아주 소립자인데 양성자인데 이게 지구에 와서 이제 온갖 음모를 꾸미는 아주 초소형 최첨단 AI 컴퓨터입니다. 삼체인의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토마스 웨이드 행성방위위원회 이제 국장이 있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예. 자,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서 지구를 수호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 이 뻔한 소재인데 접근 방식이 아주 새로워요.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 400년이 걸리고 그 기한 안에 그들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야 하는 인류. 아주 기발한데 원작도 그렇고 이 드라마도 이른바 하드 SF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고증이 아주 잘 돼 있다는 평가인데 자 그럼 이 드라마 속에 녹아있는 과학 이야기로 초점을 좀 옮겨보죠. 삼체 문제라는 게 실제로 예. 존재하는 물리학의 오래된 화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물리학과 학생 때도 네. 대학생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뭐 내가 한번 풀어보지 이런 객기도 부려보고 아 정말요. 대표님도. 예, 예. 그 뉴턴이 이걸 이제 1687년에 펴낸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일종의 고전 물리학을 집대성한 이제 책이죠. 거기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세 물체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데 이 세 문제가 향후 어떤 궤적을 갖느냐 하는 문제에 이게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고 뉴턴이 밝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19세기에 유명한 수학자 부엥까레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삼체 문제의 정확한 이그젝트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물리학에서. 그게 없다고 증명을 했어요. 아 없다고. 그러니까 근사치론을 구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이그젝트 솔루션이 안 나온다고 증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근사치는 또 왜 위험하냐면은 이거는 또 처음에 근사한 초기 조건이 아주 조금만 작아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는 카오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확대된 게 기후 문제죠. 기상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삼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아주 전통적인 과학의 문제라는 것 삼체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전 물리학에서는 초기 조건을 알면 그 물체의 다음에 미래 상황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인 그 세계관을 형성을 할 정도로 그 뉴턴 역학은 아주 큰 힘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개까지 있을 때 이 두 개는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두 개를 뭐 어떤 힘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미래에는 이 두 개는 어떻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세 개가 있으면 물체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솔루션이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여기서 활용을 한 거죠. 이 드라마에서는 삼체라는 게 세 개의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정확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게 물리학적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왜 삼체를 했느냐? 이제 태양이 세 개다는 거죠. 트리, 솔라, 란스. 그러니까 트리 솔라 하면은 세 개, 태양이 세 개다라는 거죠. 네. 란스 붙여가지고 그 삼체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태양이 세 개가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켄타우루스 자리에 세 개의 별이 있어요. 그 세 개의 프록시마 아까 A라 했잖아요. 네. 프록시마 A 근처인지 뭐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의 행성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태양이 세 개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달력이 있잖아요. 태양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세 개니까 예측하기 힘들 것 예측을 같은데. 하기 힘든 거죠. 오. 예. 그래서 세 개가 만약에 같이 뜬다. 네. 그러면 뭐 완전히 여름도 그런 여름이 없겠죠. 그렇겠죠. 다 대지는 불바다 되겠죠. 오. 근데 세 개 다 해가 안 뜨는 경우 그럼 엄청 춥겠죠. 엄청 춥겠죠. 얼어 죽겠죠. 네. 이런 게 이게 이제 살기 좋은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아주 정확한 간격으로 밤낮이 되는 경우 뭐 이러면 이런 때가 살기 좋은 때다 해서 항색이라 하고 아주 어려울 때는 난색이라고 하는 오. 이게 이제 그쪽은 계속 문명이 뭐 완전히 거의 절멸되다시피 했다가 다시 좋아지면은 생겨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좀 기발한 방법으로 그걸 살아남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무슨 포처럼 말려지면은 그 보관해 놨다가
이제 좀 좋은 시절에 물에 넣으면은 다시 소생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문명이 거듭되어 왔는데 200번이나 거듭됐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불확실한 삼체의 운행이 마침내 그 행성을 집어삼킨다. 이게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어렵지만은 유지를 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떠난 겁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로 떠나기로 한 거죠. 네. 이 삼체 문제를 이렇게 흥미로운 설정 속에 녹여낸 상상력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삼체인들은 왜 하필 지구를 침공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등장 인물 소개해 주실 때 예원재가 지구 침공 유발자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원재는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주 핵심 인물이죠. 삼체인들이 자기 행성이 태양에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행성을 떠났잖아요. 네. 그때는 지구로 오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구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일단은 떠나고 본 거죠. 근데 예원재의 과거를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영화의 무대는 시점으로는 시간적 배경은 2024년입니다. 그런데 예원재는 이 영화가 맨 처음 예원재부터 시작하는데 1966년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에서 1966년은 그 나라로서는 아주 아픈 상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화 대혁명 기간입니다. 그 10년 동안 어머니도 물리학자고 아버지도 물리학자인데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학생들한테 강의했다는 이유로 인민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제자들한테 맞아 가지고 무대에서 죽는 걸 봅니다. 이게 첫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원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맞아요. 이때 예원재는 아주 그 전도 유망한 천체 물리학자였거든요. 아주 이제 좀 어리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또 엄마가 아버지를 고발을 했네. 거기서 고발을 하더라니까. 맞아요. 이 상황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거기서 예원재는 인류 사람들에 대해서 정이 다 떨어진 거죠. 지금 이 세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질서를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재건하기는 힘들다. 희망을 놔버린 거죠. 이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놔버린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사상분자잖아요. 근데 뭐 물리학자가 왜 사상분자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문화 대혁명 기간은 그랬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내몽골에 이제 벌목장에 노역을 하다가 거기서 레이첼 카슨의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봤다는 이유로 불온 서적을 봤다 이겁니다. 그건 이제 미국 책인데 거기에는 이 세상에는 단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이 세상은 어우러져 산다. 생물이건 미생물이건 뭐 어떡하네. 그런 어떤 생물의 소중함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환경 파괴 운동 뭐 DDT라든지 이런 거 발명돼 가지고 막 무분별하게 살포하느라고 환경이 많이 망가지는 그런 걸 고발하는 책이거든요. 네. 이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그러니까 봄이 와도 뭐 새가 울지 않는다. 그리고 뭐 벌레들도 이제 다 죽고 없으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이제 이 전편의 어떤 철학하고 관계됩니다. 그 불온 소적을 봤다고 어디 뭐 유배를 시키려고 하다가 마침 그 당시에 중국에서 전파를 외계에 송수신하는 그런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큰 파라볼라 이제 안테나를 산 위에 지어놓고 연구소를 천문대 같은 거죠. 거기 근무하게 이제 만드는데 이제 자기 독특한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전파를 아주 그 정폭해서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태양에다 쏘아서 태양이 정폭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느 날 그 답신이 왔어요. 그 삼체인이 이제 보낸 건데 응답하지 말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응답하지 말라 미리 말씀드리면은 거기 삼체인은 우리 정벌하러 이제 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 사람은 좀 착한 삼체인이야. 이걸 자꾸 이렇게 보내면 응답을 하면 우리 이 사람들이 너네 지구를 점령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이제 응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예문제가 응답을 합니다. 우리를 접수해라. 어. 내가 돕겠다. 이렇게 보내요. 네. 왜 보냈느냐? 네. 그 이제 심리가 이제 문화대혁명 시절 겪은 그 경험, 쓰라린 경험, 인류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절망을 해버린 거죠. 네. 아무리 외계인이라도 우리 이 인간 맛도 못한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를 접수하라고 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간 이동을 시도할 만큼 고도의 과학 문명을 이뤄낸 삼체인들. 네. 하지만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도착하려면 400년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 도대체 어떻게 지구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초소형 AI를 먼저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4광년이라는 까마득한 거리를 건너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게 설득력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자 말했잖아요. 지자. 네. 지자가 양성자 크기입니다. 양성자 크기 엄청 작네요. 예. 양성자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까지는 못 가도 네. 99.99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기 있잖아요. 가속기에 주로 돌리는 게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자기장을 크게 걸면은 이게 이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리다 두 개가 이래 충돌을 하면은 그게 깨지면서 막 그 소립자들이 막 춤추듯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돌리는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빛의 속도의 99%까지 그 이상도 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대는 빛 속도의 0.1%밖에 못 내지만 이 지자는 거의 빛 속도 거의 99%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그 양성자를 만들었는데 그 양성자가 그냥 하나 소립자가 아니고 이게 11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1차원. 그 11차원도 이제 과학을 많이 응용한 건데 네. 그 스트링 시얼이라고 있습니다. 촉근 이론, 슈퍼 스트링 시얼이라고 네. 이제 촉근 이론인데 요즘은 좀 막 한물 간 이론으로 취급이 되는데 뭐 한 3, 40년 전에는 이 엄청난 이 이론이었거든요. 이 온 우주가 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끈으로. 소립자가 끈이라는 거죠. 이 끈 이론을 이래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주가 11차원으로 된다고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11차원으로 돼 있는데 네. 이놈을 쫙 펼치면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 딱 펼쳤을 때 그 안에다가 우리가 뭐 IC 그러니까 직접 회로를 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고성능 AI 컴퓨터인 겁니다. 초고성능 AI 컴퓨터. 그러니까 AI가 네. 조그만한 양성자 크기다. 이 양성자가 그런데 펼치면은 지구도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또 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삼체인의 과학 기술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네. 이걸 영어로는 이제 소폰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4개를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들어 가지고 A하고 A 다시 두 개는 얽혀 있는 게 쌍둥이에요. 네. 근데 B하고 B 다시도 쌍둥이 얽혀 있죠. 네. 그래 A, B는 지구에 보내고 A 다시 B 다시는 자기들한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쌍둥이 얽혀 있는 것들은 서로 얽힘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뭐 이쪽에서 가진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 그 얽힘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뭐 이 스핀이라든가 이런 소통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게 그거거든요. 이제 얽힘 현상이니까 얽힘 현상은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 통신이 되느냐 하는 거는 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지자를 여기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지자가 지구를 감시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실시간으로 4광년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일구수 일투족을 네. 다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령도 내리고
그것도 지자를 통해서 하면 전달되니까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얽힘 양자 물리학에 아주 지금 첨단 효과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얽힘 인탱글먼트라는 얽힘 현상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과학에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양자론 편 저희가 진행할 때 설명을 해주셨던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 복잡한 얘기니까 길게 하긴 힘들 것 같고 네. 드라마의 설정을 조금 더 따라가 보죠. 이 지자라는 게 먼저 지구에 들어와서 하는 일, 단순한 감시 차원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먼저 보낸 목적이 뭐 인류를 다 뭐 전멸해라 이런 거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주 미개한 문명적으로 미개하지만 지금까지 발전한 속도를 보니까 400년이면 자기네들이 지구까지 오는 400년이면 우리 자기들 과학기술보다 더 발전돼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그 과학기술 발전을 못하게 네.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공학이나 뭐 다른 과학이 아니라 기초 물리학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리학자들을 뭐 연구를 못하게 하거나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무무시한 일을 하는데 맨 먼저 드러나는 게 그 옥스포드 가속기가 있는데 네. 옥스포드 가속기에 양성자가 돌려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자들이 산란되는 모양들이 금판에 찍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기존 물리학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 두 개가 이렇게 하면은 뭐 에너지 보존 법칙도 성립하고 운동량 보존도 법칙도 생각하고 E는 MC도 성립하고 이런 것들이 E는 MC 스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이만한 에너지가 갔는데 반만 있고 에너지가 반은 어디 갔을까 보면은 입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질량의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런 게 그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지자가 가갖고 해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때까지 기초 물리학이 우리가 이론 물리학이 완전히 엉터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 근판에. 그러니까 그 베라가 그 이제 자살하는데 베라도 그런 거 보고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고 아주 절망을 하거든요. 영화 속에서 사망하는군요. 사망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뭐 옥이라는 그 학생은 네.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노 그 공학자가 돼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성능의 이제 나노 섬유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 이제 시연을 하는데요. 그 눈앞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빨간 숫자가 나타나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죠. 일을 안 하면은 그거 안 나타나는데 뭔가 일을 하면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 이제 포기하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하늘에 뭐 네. 하늘이 갑자기 아까 그 지자가 펼쳐져 가지고 뭐 완전히 덮기도 하고 하늘을 별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네.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또 뭐 윙크하게도 만들고 그다음 나중에는 심지어 전 세계 전광판에 네. You are bug 벌레다? 너들은 다 벌레야 이런 걸 새겨놓기도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인들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거죠. 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거. 자 여기에 맞서 지구인들도 행성 방위위원회를 조직해서 인류의 명운을 건 싸움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말씀 나누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외계 전파를 수신한 예원제가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구는 안전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에 이제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 망망 우주 광활한 우주에 자기네들이 4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가 그 전에는 있다는 걸 몰랐대요. 네. 이제 그러니까 만약 답신을 안 보냈으면 자기네들은 뭐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렸거나 뭐 아니면은 좀 헤매고 있었을지 모르죠. 이렇게 긴박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이제 이게 시즌 2의 주제입니다. 어둠의 숲 제목이 어둠의 숲이거든요. 네. 그 어둠의 숲이 이제 아주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가설이 있거든요. 우선 가설을 말하기 전에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는 어두운 숲이다. 모든 문명은 유령처럼 나무 사이를 맴돌고 길을 막는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소리 없이 발버려하는 그 남들이 눈치 못 채게 무장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어둠의 숲 이게 이탈리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페르미 역설이라는 걸 냈는데 그거의 답으로 제시된 건데 이 역설부터 뭔가 보죠. 이 우주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단 말이죠.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우리 은하만 해도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어. 그러면은 그 속에 행성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지구처럼 태양에 딸린 행성처럼 이 4,000억 개 안에도 그런 행성이 있다면은 거기에 지구처럼 그 인텔리전스 가진 외계인이 네.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데 또 그 우주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은하가 자체가 1,000억 개 이상 되거든요. 네. 그렇게나 우주가 넓고 다양하고 그래서 충분히 지적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데 왜 안 나타나냐? 왜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이제 페르미 역설입니다. 네. 충분히 있을 만한데 왜 보이지 않느냐? 없느냐? 예. 거기에 답으로 제시된 게 어둠의 숲 가설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어둠의 숲은 우주가 어둠의 숲이라 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냥꾼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호랑이 잡으러 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호랑이한테 발각되면 네. 자기가 먹히잖아요. 먹히죠. 그럼 최대한 숨어야죠. 숨어서 이렇게 살펴야죠. 조용하게 있으면서 살피다가 만약에 탁 맞닥뜨렸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둠의 숲의 사냥꾼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또 잡으려면은 또 조용히 해야 걔가 도망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해도 조용하게 있어야 되고 공격받지 않으려고 해도 조용하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맞닥뜨리면은 먼저 쏘야 되는 게 어둠의 숲의 사냥꾼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그렇다 이거죠. 어떤 문명이든 조용히 있어야지 뭐 내가 내다 이렇게 있으면 다른 데서 내를 공격하면 나는 죽는다. 네. 이게 어둠의 숲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예전에 스티븐 호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계인한테 우리가 있다고 떠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콜럼부스가 원주민에게 한 짓을 보면 스티븐 호킹 얘기입니다. 네. 지적 외계 생명체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진화한 외계 생명체는 새로운 행성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유목민과 같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예원제의 답신도 그렇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도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 괜한 짓을 벌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원제가 나중에 이제 반성을 합니다. 네, 자기가 답신을 보낼 때 생각하고 좀 달라졌어요. 실제로 삼체인들을 보니까 너무 악마 근성이 있는 겁니다. 평화주의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옛날에 근무했던 데 가서 그 예원제도 자살을 이제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 하는 면이 있어요. 적자 생존은 무조건 내가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게는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주 적응을 잘한다는 것이지 뭐. 그래서 이게 무조건 파괴적인 그 싸움만 있다는 건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어둠의 숲 가설은 약간 다윈의 어떤 적자 생존론을 좀 잘못 해석한 경향이 있다. 실제로 숲은 어둠의 숲이 아니라 공진화라는 거는 같이 함께 진화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공진화가 일어나는 아주 시끄러운 곳이다. 또 생물은 혼자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고 함께 진화한다. 생물은 혼자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기생충은 숙주에 의존하고 꽃은 또 수분을 위해서 뭐 꽃과 나비가 필요하고 이런 의존하는 거죠. 모든 생물들은 서로 숲속에는 모든 생물들이 의존해서 사는 게 그게 숲이지. 뭐 사냥꾼과 어떤 뭐 대결만 하는 이런 곳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상호 연결은 이제 좀 불쾌할 수고
수도 있고 뭐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숲의 작동 방식은 공진화 여러 생물들이 어울려 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아까 그러면 예원재가 읽고 감명 깊게 생각하고 되뇌인 게 뭐냐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나오는 네. 자연에는 아무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레이첼 카슨의 요 얘기는 벌레가 우리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삼체 전체로 볼 때 1, 2, 3편에 흐르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벌레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자연에는 아무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우주관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네. 이 적이 될지 친구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드라마의 전개도 쉽게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 이후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워낙 스케일이 커서 2부, 3부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나, 제작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담고 있는 작품 삼체입니다. 저도 얼른 진도를 좀 빼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보죠. 자, 오늘은 화제 SF 드라마 삼체와 그 속에 녹아있는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승현의 과학 토픽,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